9월 23일. 그쵸?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50분이 주어진 게 아니다. 40분에서 35분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고 하셔야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선생님이 지금 시험 감독님이 들어오셔서 뭐 나눠주고 하는 와중에 뭐 어떤 분은 잘 불러주시죠.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코멘트를 주시지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본인이 알아서 잘 시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오늘 제가 이제 다는 안 풀고요. 중요한 부분들, 요런 것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시간을 재서 딱 1교시에 뭐뭐 시험이 나와, 2교시에 어떤 시험이 나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국사 자원 나오죠. 2교시에 법규 개론이 나와요. 그러면 시간을 딱 재서 50분으로 재지 마시고 40분, 35분 이렇게 빡빡하게 재시면서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세요.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특히 법규, 국사 같은 경우는 나오는 대로 하죠. 그런데 나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나는 이게 진짜 실전에선 잘했는데 또 시험 때 또 조금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시험지에다 적으세요. 혼란되지 않게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옆에다 적어 놓는 거야. 딱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생각할 시간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혼란을 줄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법규 같은 것들. 법규는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문제를 픽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그래도 하셨다면 딱 문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머릿속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포인트 몰라서 시험 문제 못 풀진 않아요, 솔직히.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숫자 나오는 부분 옆에다 적으세요. 기획여행 아니면 일반 여행업의 매출에 따라서 영업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엔 계산하는 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또 계산하는 방법 또 하나 있죠. 매출액에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돼. 분명히 카지노 하시는 업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에 따라서 기금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계산해야 돼요. 그것도 숫자를 머릿속으로 막 하지 마시고요. 옆에다 그냥 적어요. 공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건 이거 얼마는 얼마 딱딱 하면요. 절대로 미스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난 이거 너무 아까워서 이거에 매달리다 보면은 다음 게 쫙쫙 밀려버려. 그러니까 아는 걸 빨리빨리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는 부분을 어때요? 정확하게 쓰고 빨리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맞추세요. 괜히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 가는 거 그냥 찍어.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것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은 25문제가 딱 나왔어요. 또 25문제, 50문제 전체 나오죠. 딱 보면 그림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이 조금 틀렸다고 말이 내가 공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살짝 바꿔서. 그런 경우에 너무 일단 멘탈부터 부서지면 안 돼. 멘탈이 부서지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혼자 그냥 좌절하고 끝내.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 체크해요. 이 시험지 갖고 나오실 수 있어요. 바로 갖고 나오셔서 그래서 어떤 걸 문제를 지금 내가 적었는지를 갖고 나오셔서 바로 점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점수를 알아야 내가 면접을 또 봐야 하는지 안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일단 적어놓지 않고 혼자 그냥 또 면접 공부하고 있어.
그럼 또 시간만 또 보내는 거야. 물론 면접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내가 정확히 60점을 넘었는지 안 넘어지는지에 따라서 또 내 전략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적어서 갖고 나오세요. 갖고 나와서 정확히 적어서 뭐 한두 문제에다가 한두 문제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정확히 몰라.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웬만하면 내가 적어냈던 답안지를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또 전략을 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못하러 시간을 이렇게 보냈냔 말이에요. 혼자 공부하고 막 아유 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미련퉁이처럼 할 거야 이랬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잘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막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그게 시간 더 걸려. 숫자 적어 옆에다 적고 딱딱딱 하면 더 시간도 빠르고 아주 명료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이요. 그날 온전한이라고는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멘탈이 강한 분이 또 잘할 수도 있지만 또 강해서 또 너무 자신만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력을 여러분의 실력을요.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보세요. 담담하게 전략 있잖아요. 그 일주일 전부터요.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멘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 짜서 나는 이럴 적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들어가면 또 그게 안 먹힌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전략조차도 없으면요. 가서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끝내요. 그냥 1년 공부한 거 그냥 공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최선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부터 나는 이럴 경우 이렇게 할 거야. 국사는 이런 전력. 나는 본인들의 실력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더 할 거야.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기출문제가 지금 2015년 특별 정기, 2016년 특별 정기가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난 또 딴 걸 더 보고 싶어. 그런 분은 보세요. 그런데 2015년, 16년을 나는 아주 집중적으로 볼 거야 하는 분들은요. 괜히 2013, 14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2015, 16을 주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2015, 16이 그것도 4번의 시험인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특별 정기를 봤었으니까 그 4번의 시험에서 거의 다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건 2013년, 14년 보면서 막 그냥 문제만 풀다가 그냥 끝나지 마시고 아주 집중적으로요. 지금 만약에 저는요, 교수님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2, 3개월 전에 아니면 1, 2개월 전에 시작한 분도 있죠. 그러면 그렇지만 저는 시간을 아주 지금 단기간에 좀 올리고 싶어요. 점수를. 이런 분들은요. 여기 나온 다운로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2015년, 16년 4개 4회분을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주 딸딸딸 외우고 이해하고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왔던 문제들 꼭 지금 보세요. 2015년 특별시험이에요. 4월에 시행했던 거.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교시 제1과목이 국사란 말이에요. 지금 1번이 발해가 나왔어요. 발해면 일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나와요. 한 국가를 두고 아니면 그 한 왕을 두고 아니면 한 사건을 두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완전 종합 문제야.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면요. 발해에 대한 뭐 정치제도 문화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전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답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발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 언저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발해 1번은 중앙정치조직 나오고 2번은 중앙군사제도가 나왔어요. 3번은요. 여러 가지 지방행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은 영토 확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못 맞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발해는 이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부분들이 이건 거예요. 발해를 어머 이거 내가 좀 헷갈려 하면요. 다시 교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5년, 16년 4회분을요 공부만 해도요. 지금 나온 문제들 언저리들 그 관련된 그 사건들, 인물들, 나라들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60, 7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던 분들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 플러스 시험 문제를 딱 보면서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런 유형이 조금만 말만 바꾸면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문제들 언저리들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2번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에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는 아니면 이 왕은 아니면 이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딱 설명을 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시대의 인물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죠. 한 인물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오는 거야. 예전하고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근데 여기 이 문제에 보면요. 제시된 내용 설명에 보면 어느 정도 인물이 딱 나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왕조가 지금까지 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 말까지 와서 대한민국까지 왔을 적에 인물이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각각의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특히 왕 빼고는요, 그냥 일반 그 관료들 아니면 무슨 정치가들, 성리학자들 이런 분들도 보면 몇 분 안 나왔어요. 딱 보면 내가 이름이 안 나와도요, 당나라가 나왔어. 여기 포인트, 문제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는 당나라 이거 딱 보고 아우 또 좌절하는 거야 혼자. 괜히 혼자. 그러면서 OTL 하면서 아유 나 이거 이 사람 이름도 모르겠네. 나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나라가 나왔어요. 당나라 때 인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왕 위주로 굴러가요. 그리고 당나라면은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따지면 어느 나라란 말이에요. 신라 뭐 이런 때잖아요. 그러면 신라 고구려에 있어. 그러면 당나라 때 인물들을 쫙 떠올리는 거예요. 근은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걸 보면 왕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럼 왕은 다 제껴둬. 그러면 그 외의 인물들은 많지 않아요. 유명하시고 굉장히 학식이 높고 이런 분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그는 당나라에 유학했대. 빈곤과 합격했대. 그럼 이분도 많지 않아요. 빈곤과에 합격한 분 몇십 명 있었어요. 통일신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해에서도 빈곤과 합격된 분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분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름을 날리는 고국으로 돌아 자신의 뜻을 펴보려고 했으나 출세하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 퇴수를 하시다가 그냥 뭐예요? 은거하다가 칩거하다가 그냥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시무책 10개조를 올렸어. 그러면 시무책 얘기 나오면요. 시무책 올린 분은요. 딱 한 분 계세요. 고려 성종 때 누구? 그쵸? 최 뭐 있어. 최 씨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분도 근데 지금 당나라라며. 그럼 당나라 때 고려가 있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나와요. 이분 누구예요? 골품제 봐요. 출세하지 못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도요. 1번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딱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답을 정확히 몰라.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센스가 느껴져야 돼요. 아주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센스가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도 신분의 제약, 골품제 이런 거 나오면 벌써 이제 딱 몇 인물이 나와야 될 정도는 돼야지 지금 어느 정도 저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지금 잘 단계를 밟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지식을 막 머릿속에 채워 넣고 막 이렇게 하려면 공부가 그게 실력이 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책 덮으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그냥 이 시험 끝나면 또 그냥 나는 또 머릿속이 그냥 또 청순해져. 뇌가 또 청순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게 지식이 쌓이고 센스가 쌓이고 이해도가 쌓여야 이게 공부가 되고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셔도요. 관광객들이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예전에 책으로만 공부했던 억지로 막 공부해서 막 머릿속에 채워놓고 막 때려 넣었던 그 지식을 갖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에 통과해서 딴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난 또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야. 관광객은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보는 눈을 가져야 실력이 느는 것이지 자꾸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 저도 사실 그렇게 하면 편해. 학생들이 이거 공부했잖아. 최치원이잖아.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주입식으로 넣으면 저도 편해요. 이런 잔소리 할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충분히 공부 안 한 사람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3최 중에 한 사람으로 3최 중에 하나로 문제 개연 필경 20권은 저수라 했대. 이 딱 나오잖아요. 최씨 3최도 제가 교재에 넣어놨어요. 일부러. 3번 등란이라고 하여서 진골 다음가는 일반 귀족신분이에요. 등란이 뭐예요? 얻기가 힘들어. 이 계급은. 그래서 등란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름이 막 맴돌아 머릿속에. 아이고 최모야. 최모인 것 같아. 왜냐면 3최 중에 한 분이면은 한 분 중에 하나는 그 세 부분 중에 한 분이니까 최씨 계시죠. 내가 정확히는 이름을 모르겠어.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지 전혀 지식이 없더라도요. 1, 2, 3을 보면요. 일맥상통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안 풀어도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저 지금 교정 보느라고 미칠 뻔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저는 뚝 던져놓고 그냥 이거 딸딸딸 외워서 가세요. 이러면 저도 편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지 않아. 보세요. 문제 푸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1, 2, 3, 4의 마법을 잘 활용해야 돼요.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면접 때와 그 다음에 필기 때의 전략이 달라야 돼요. 제가 이제 면접 때는 또 다른 전략을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1, 2, 3, 4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1, 2가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답형 아니라면. 뭐 이거는 무엇나 뭐 홍살문 뭐 전사청 이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내용 말고는 이렇게 설명이 나올 적에는요.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은 하나만 다르단 말이야.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다 1, 2, 3이 내용이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 2 아니면 2, 3, 4가 높을 확률 아니면 1, 3, 4가 높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두 개만 내가 알아도 이 두 개만 지금 내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확률이 50%로 싹 올라가 버리는 거야. 우리는 확률 게임 하고 그 다음에 1, 2, 3, 4의 마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봐도요. 뚝 보세요. 1, 2, 3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북원지방의 도적 집단을 규합하여 호족이 되었던 이거는 설명 자체가 달라. 3최 중에 한 분이고 개원필경 20권을 저술한 분이 호족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트릭에 많이 빠져요. 무슨 트릭이냐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면 일단 벌벌 떨어. 내용을 막 보면서 어머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설사 했는데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요. 완전히 틀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1, 2, 3과 4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뭐 귀족 신분이었던 사람이 호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3과 4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그러면 3하고 가장 많은 내용은요. 이미 설명에 다 나와 있어. 1번에 정치제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잖아. 그러면 벌써요. 이 박스 안에 출세하지 못하고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 주문하는 요구하는 방식은요. 내용 속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라도 너무나 떨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4번 이건 궁예예요. 후고구려를 만든 궁예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 때하고 필기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2번 이랬어요. 제가 이제 그걸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7번 보세요. 7번 삼국시대 대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왕들 우리가 왜 그렇게 왕에 집착했었나. 왜냐면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뭐든지 왕이 법이야. 왕이 한 제도가 마련한 제도가 그냥 법이고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세상을 지배해.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특히 백제 신라 뭐 고려 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왕들 이 보세요. 7번에 보면 삼국시대에 중요한 왕들은 다 나왔어. 미천왕, 동성왕, 그 다음에 내무랑 이분들요 한 일들이 사실은 많지만 뻔해. 왜냐하면 각각의 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 흥망성쇠에 따라서 왕들이 하는 일도 같이 갔단 말이야. 왕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설명으로 옳은 거 보면 고구려 미천왕 제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낙랑궁 출수라고 대동강유역 차지했다. 맞아요. 1번이 답이에요. 2번 백제 동성왕은 수군을 정배하여 중국 요소지방에 진출했다. 그러면 아이고 동성왕인지 근초고왕인지 내가 헷갈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보세요. 요소지방까지 얘기가 나온 분, 요소, 산동, 규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요. 백제의 근초고왕밖에 없었어요. 물론 딴 분들도 많이 하셨죠. 근데 대표적인 왕이 근초고왕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각각의 삼국의 나라에서 대표적인 왕들이 한 걸 주시해라. 그 왕들을 딱 똑 떼어져서 공부를 하면요. 다른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딱 나와요. 가장 중흥이 이루어졌을 때 중흥기 때 딱딱딱 무슨 왕 다 일이 나오잖아요. 3번 신라 내무랑은 백제를 통해 중국 전진과 외교를 맺었다. 내무랑이 나왔어. 그러면 내무랑과 어떤 나라 백제예요? 신라하고 백제가 친했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설명한 거 있죠. 백제하고도 교류가 왜냐면 신라는 고립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문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백제를 통해 중국 전진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죠.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많이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4번 전기가야 연맹은 백제의 외의 공격을 받아 연맹이 무너졌다. 전기가야가 어떤 전기가야요? 대가야, 금강가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이 어떤 나라 때문에 무너졌어. 그 다음에 후기가야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기가야 제가 그렇게 거의 피를 토하다시피 하고 수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군이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면서 가야로 가서 어떻게 가야를 침략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서 신라군한테 가야 지역을 또 지키라고 했어. 이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삼국시대 이 왕은 그래서 막 그냥 해버리면 더 편해. 근데 이것은 굉장히 멸티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 왕들이 한 일들, 그 다음에 이 왕조들이 이 시대에 어떤 중흥기를 이뤘고 아니면 몰락기, 쇠퇴기가 갔나 쇠퇴기까지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를 다시 여기서요 이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왕만 조금씩 바꿔 살짝 바꿔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7번을 어머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이러면 어떻게 돼? 교재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언저리 것에 대한 또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요 내용도 이 내 사회에 관한 문제들은 정확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히 외운 것 언저리들 관련된 사건들 인물들을 또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의 점수 많이 맞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1페이지 보세요. 그림 나왔어. 고인돌이래.
고인돌하면 군장의 무덤이었어. 그러면 고인돌하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나야 돼? 아, 계급, 발생, 뭐 딱 나와야 돼. 보세요. 붉은 간톡이 박기날 도끼들 사용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혈연을 바탕으로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한 부족사회 때. 이건 신석기 때죠.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서 붓이 출토되었다. 이건 초기 철기야. 철기 시대야. 주요 농기구로 돌보습, 돌랏들이 있었다. 이건 신석기 시대인 거죠. 굉장히 여기서 신석기, 구석기, 그냥 뭐 철기 다 나오고 있어. 우리 정말 아주 좀 아우 진짜 막 좀 문제가 막 조잡하게 보이기도 하고 막 아우 내가 이런 것까지 무슨 도끼까지 외워야 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멀티적인 문제가 나올 적에는 그 지식, 그 사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기억을 못한다면 다시 교재 보세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들, 도구들, 사냥 도구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그것도 나와요. 이제 조리 도구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을 잘 보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다 외우려다가 못 외우는 다 외우면 좋아. 시대마다. 근데 못 외우겠어. 그러면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를 기점으로 외우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딱 비교점이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 이 청동기 때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신석기 때 무엇이 나오고 이것들이 딱 정립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요런 거 보세요. 특히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보면 19번 그러면 가보개혁기 홍범 14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하면요. 이런 무슨 개혁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홍범 14조, 배정개혁안, 이제 무슨 을미개혁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기역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한다. 공사체를 막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디귿, 조세의 과징과 경배 지체는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나라의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회를 전습한다. 근데요, 이거 딱 보면요, 저는요, 설사 제가 개혁안인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저는 딱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위에는요, 무조건 토지 얘기 나오고 공사체 얘기 나왔어요. 이거는 폐정개혁안이에요. 동학 농민운동회. 그런데 내용이요, 기역 니은하고요, 디귿 리을하고는 좀 달라. 위에 것은요, 토지 얘기 나고 무슨 공사책인데 디귿 같은 경우는요, 탁지하문 얘기가 뜬금 나와. 그럼 벌써 흐름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리을, 나라의 총명한, 이거 외국의 학술과 기회를 답습니다. 이건요, 벌써 이게 변화가 이루어진 거야. 막 파견한대. 그런 얘기 나온대.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개혁안에 대해서 외우지 못했어도요, 이 설명만 봐도 딱 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센스예요. 그러니까 탁지하문 얘기 나왔어. 그리고 외국의 기회를 전습하 이거 보러 간대. 이건 벌써 뭘 파견한다는 건요, 좀 개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 토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에 보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딱 벌써 구분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괜히 내용만 그냥 미련퉁이처럼 보면서 그냥 나 이거 몰라 막 이러지 마시고 딱 흐름을 보세요. 문제 안에 이 출제자가 나는 아니야, 이 문제는 틀렸어 이러긴다고 이미 문제 안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 있게 내가 개혁안을 몰라, 홍범 14조도 가물가물해 이렇다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잡고 이 내용들을 보는 거야. 내용안. 아까 최치원 얘기도요, 설명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에 그냥 매몰돼 갖고 막 문제 자체를 몰라서 나 이거 틀렸네, 혼자 OTL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싹 봐. 구분이 충분히 가능. 우리 면접 보는 거 아니라, 면접은 딱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돼. 그렇지만
지금 필기는요,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분배만 잘하면요, 충분히 문제 안에서, 내용 안에서, 설명 안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20번 이런 것들, 20번에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조선 후기 때 아주 변혁이 일어나, 특히 농업, 수공업, 그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농서들, 뭐 의학서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번 같은 문제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특히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크게 일어난 지점에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길 잘 보시라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요, 단지 그냥 그것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외우면서 자꾸자꾸 안목을 키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몰라. 문제를 뭔 소리인지 좀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몰라. 하지만 내가 그래도 몇 달 동안 저와 공부를 했어.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활용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보세요. 이제 관광 자원 해설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요. 특히 28번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1호. 각각의 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뭐 중요 무형문화 이런 1호는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에 소재지가 맞게 연결된 건요. 대구 측백나무죠 뭐. 그러면 백송은 뭐야? 서울의 8호예요. 천연기념물. 무태장어는요. 27호야. 그리고 미조리 상록수림은 29회. 이렇게만 나왔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유형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원에서는. 그리고 뭐 온천은 뭐야? 온천인데 소재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인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온천들 소재지 어딨어? 해수욕장 소재지가 어딨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마을들, 유명한 마을들 있잖아요. 외암마을, 나간읍성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해수욕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동굴들 소재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관광 특구들 이런 것들도 소재지. 지금 왜냐면 자원해설은요 소재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지에 이것이 있나, 어디 어느 도에, 경상북도에 있어, 경상남도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항상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나 외우질 못하겠어요 하면요, 온천의 대표적인 온천들 알고 있어요. 그 소재지가 어디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야. 근데요, 해수욕장은 정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외워요? 주요한 것이라도 외우면요, 문제에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동굴도 마찬가지. 동굴은 무조건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말고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소재지가 중요한 연결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온천 이거 뭐건 소재지 문제가 한 3-4문제 나올 거거든요. 해수욕장 관련돼서, 온천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구 관련. 그러면 3-4문제를 포기할지 아닐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면 그냥 3-4문제 포기하세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대표적인 거라도 좀 외워서 한두 문제라도 막치고 싶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아무튼 간에 또 나와요. 32페이지 보면 이게 이거예요. 32페이지에 보면 다음 중 해수욕장하고 동굴이 행정구역상 모두 같은 도에 위치한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은요 2번이에요. 협재해수욕장하고 만장굴은 제주도에 있어요. 여기 나온 문제라도 좀 외우시면 나중에 또 다른 유형,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적에 딱 요거는 내가 아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쵸? 보면요. 나 너무 헷갈려 하면 딱 적어요. 옆에다가 변산해수욕장 경북 아니에요. 전북이에요. 성육을 경북에 있어.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이 종이 갖다 뭐 할 거야. 옆에다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룡포 해수욕장 어디 있어?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구룡포 해수욕장이 하나, 그중 하나거든요. 구룡포 해수욕장은 경북에 있어. 그러면 고시굴, 어디 고시굴? 강원도에 있죠. 그러면 옆에다 적으면요, 밑에다 적으면 이거 다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게 연결이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아우 조잡해, 너무 복잡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수욕장 연결 문제들이 나오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외우기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점수 따기에 좋은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걸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취하시겠어요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41번 보면 특히 보시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센스가 필요한 거야. 41번을 보세요.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기준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나 유네스코 기준 모르겠어. 여기서 또 좌절하고서 또 그냥 또 흘려버린단 말이야. 이거요. 이런 문제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의 의도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 1번, 진정성 있어야 돼요? 진정성 있어야 되죠. 고유성, 진정성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고유성이잖아. 그러면 등재 기준을 내가 등재위원이야. 내가 심사해서 각국에 유네스코 등재를 해주는 위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딱 유물을 봤을 적에 유산을 봤는데 진정성이 있어 없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2번, 완전성, 완전해야 되죠. 그게 막 부서지고 보수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그럼 가치도 없는 거잖아. 맞아. 4번, 뛰어난 보편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유산의 의미가 있나요? 세계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 유산인데,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기초적인 지식이 없었어도요, 센스가 있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3번 홍보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 이 느낌이 다른 걸 알게 되면, 보세요. 1번 무슨 성이 나왔어. 진정성. 2번 완전성 나왔어. 4번 가치도 보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1, 2, 4는요, 내용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최치원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야. 홍보 전략은요, 1, 2, 4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시간을 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 정도는 골라낼 수 있는 센스가 있어요. 전략하고 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정성, 완전성하고 같아요. 전략은 전략인 거야. 전략은 등재 기준을, 그러니까 등재를 올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전략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이런 문제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지금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런 예시를 한번 드려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규로 넘어가.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와요. 2번 예를 들어볼게요.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관광객 이용시설업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거기 뭐 들어가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 도시명, 이거 저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떤 내용을 들어가 블라블라 뭐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 업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도 외워야 되지만 많은 분량들이 이렇게 나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아니면 관광객 이제 관광 편의시설업,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 나오면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득이 큰 거예요. 그냥 마치라고 그냥 준 거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각각의 카테고리의 업에 각각의 서브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것만 잘 외워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법규에서 그런 문제만 맞춰도요, 20개 쑥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번 같은 경우 보세요. 아이고 나 법규 너무 어려워. 관광진흥법령상 우수 숙박시설의 지정기준. 이거 우수 숙박시설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10번에 한번 보세요. 우수 숙박시설. 내가 무슨 숙박시설을 운영을 해요. 근데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받고 싶어. 그러면 1번 보세요.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걸 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요금표 있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돼? 카드 결제 돼야 되죠. 2번 조명, 소방,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이거 맞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래도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3번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 공간이 개방형이 돼요. 충분히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폐쇄형 뭐 이런 문제도 넣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폐쇄형이면 이게 무슨 뭐 음란업소야? 그것도 아니잖아. 우수 숙박시설 정도 되려면 개방형 구조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번이 나와. 주차장에 차단막이 있을 것. 차단막이 있을 것인데 없을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개방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1, 2, 3을 쭉 보다 보면 4번은 완전 이거 무등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이런 문제들 보면 제가 법규에서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무조건 묻지도 마지 따지라고 막 외우는 거 또 중요해. 법규 같은 경우. 그런데 법은요 항상 우리 생활에 있어요. 상식적이란 말이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법을 공표를 했을 적에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정도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정도가 제가 보기엔 상식의 선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보편적 가치처럼 누구나 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있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딱 보다가 막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상식을 쓰세요. 근데요, 저 상식이 없어요. 무상식자예요. 뭘 상식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상식도 어느 정도 또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걸 믿으시면서 내가 정확히는 이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도, 왜냐면 여러분이 막 지금 시험 보기 전에는 막 딸딸딸 외우고 다 안다 해도 딱 문제지를 받으면요, 시험지를 받으면 막 리셋이 돼버려서 하얗게 될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상식의 선에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보세요. 스피디하게. 그거 그냥 하나씩 또박또박 한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야.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설사 모르더라도 법규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그러셨어. 상식의 선.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상식이 어느 정도, 내 이해도, 법에 대한 내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고르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맞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여러분 무조건 다 외우시고 잘 하세요. 제 기본 방침이 그거예요. 교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교재를 보고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시험 맞추는 게 중요해. 그런데 단지 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 적에는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 11번 보세요. 관광진흥법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나오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단지.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 보세요.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이거요, 매번 나와. 관광개론에서도 나왔고 뭐 자원에서도 나오고 막 법규에서도 나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 명. 또 뭐 헷갈리는 거야. 서울시는 50만 명이고 일반 도시는 몇 명이었지? 이거 또 헷갈려. 20만 명 맞아요? 아니에요. 10만 명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 문제 이런 거는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항상 되풀이 돼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하나 또 예를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21번 법규 문제예요.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보세구역, 이거 보세구역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구역에서 있을 적에 벗어나는데
출국 납부금을 내 말어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이 나올 확률이 법규에서 높단 말이에요. 쭉 이거야 할 때는 또 문제 나오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다만이 나올 수 있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1, 2, 3을 보면요. 그래. 그런데 보세요. 4번 사업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간 사람이 출국납부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쵸? 내야 되잖아. 사업 얘기 출국납부금이나 관광객은요. 우리 지금 관광객 비관광객 구별을 할 적에요. 사업을 목적으로 아니면 비즈니스 완전 돈을 벌 목적으로 가는 것은 관광객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났는데 왜 출국납부금을 안 내야 되냔 말이야. 4번 보면 당연히 나와요. 여기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재 찾아보시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법규의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1번 이래 3번 그래.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줄 그어가서 외워가면서 하다가 다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다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박따박 하나하나 딱 보시면서 딱딱 분절로 끊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관광을 목적, 사업을 목적 딱 나와서 그럼 벌써 냄새가 나잖아. 좀 다른 냄새지 않아요? 그 냄새, 센스를 느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법규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딱딱 끊어서 이건 이래. 그렇게 해야 문제 대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관광학 개론 나오는데 이거 다 나온 거예요. 보면 경제적 효과들 나오죠. 세계관광기구 얘기 나오죠. 이래요. 그런 다음에 33번 보면요. 회의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 맨날 나오는 우리 레퍼토리였잖아. 그렇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3페이지 보면 충분히 제가 얘기했어요. 각각의 협회들의 내용들. 충분히 아스타가 뭐야? 파타가 뭐야? 이카오가 뭐야? 이제 WTTC가 뭐야? UNWTO가 뭐야? 이런 거 약자로 해서 충분히 문제 나올 거라고 했어요. OA 구분하면서 정확히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다 보면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올 문제들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나왔던 문제들을 정확히 보시면서 완전히 이걸 내 걸로 만드시면요. 요걸 갖고 또 응용할 문제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드렸지만 여기 나왔던 것들이요. 고스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할 거야 이러면서 한 4-5문제를 아주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아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 빼놓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4-5문제 우리가 너무 모를 것 같은 문제 4-5문제 3-4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차라리 보면서 센스 있게 이해하면서 그냥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 20문제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4-5문제가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20문제들의 각각의 과목에서 20문제는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문제씩 다 맞아봐요. 그럼 60점 훨씬 넘어요. 우리 지금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4-5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선에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막 4-5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가 났다 해서 아무것도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말을 조금 다르게 했던가 아니면 본인이 잘 공부를 안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갑자기 법규에서 사업, 만약에 이제 법규가 조금 나는 더 공부하고 싶어, 더 이게 바뀐 게 없을까 하시는 분은요. 포탈을 쳐서도 아시고 관광진흥법 치면 다 그 법령들이 나와요. 그것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교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것도 찾아보세요. 제가 막 제 교재만 무조건 보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법은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 관광 통계도 더 공부하실 분은 찾아보세요.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법규도 충분히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걸 정확히 믿으시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셀프 컨피던트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잠깐 쉬고 할게요.